꿈이 있는 아시아로, 비전이 있는 아시아로 TV 노마시안 배양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중국의 부동산을 알면 아시아 부동산이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지금 7강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해외 교민이 바라본 중국의 중기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2010년은 지금 시기하고 비교해 보면 10년 전이네요, 그죠? 이 시기가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괴로웠던 시기로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런지 한번 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은 제가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조금 쉬우실 것 같아서 한번 사례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지금 여기가 2000년도 초반부터 2015년까지의 환율과 그 다음에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점은요, 집값이 오른 것에 대한 사례입니다. 포동이라는 곳에 2002년도에 평방당 5,000원이라는 집이, 인민폐로 5,000위안이라는 집이 올라갔다 떨어졌다를 막 하다가 결국은 집값이 여기 가 있다라는 것들을 한번 표시를 했던 건데, 그거는 그때 우리가 이것을 만들었던 시기는 2015년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단 중요한 건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보시면은 정책이 노란 색깔은 정책이 우대, 국가가 정책 우대를 했던 시기고요. 여기 흰 부위는 정책 규제를 했던 시기입니다. 보면 우대와 규제와 우대와 규제와 우대와 나오지 않았지만 여기 남은 이 5년은 규제의 시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됐던 중국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2000년도 초반, 2005년까지는 사실은 중국에 취득세라는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냥 집을 사고 파는 것들이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됐죠. 왜냐하면 이제 자본주의로 개방이 되어서 아무나 살 수 있었고, 그리고 뭐 외국인이 구매를 하는 것들에 대한 제한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대출도 굉장히 잘 됐고, 이런 시기가 많이 가다 보니까 2005년도에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마 이제 정책을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우려들로 인해서 정책 규제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원래는 한 2004년 정도까지는 취득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2005년도에는 취득세가 1.5%로 처음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할 때 세금도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팔고가 잘 됐죠. 그렇게 하다가 2005년도에는 대출을 우대해줬던 것들을 폐기를 하면서 200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집값이 살짝 떨어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2006년도에 대출 이율도 높아지면서 영업세라는 것들이 나오게 됐죠. 영업세라는 거는 한국말로 얘기하면 양도소득세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오고, 이때부터 시작해서 외국인이 집을 구매하는 것들을 금지하는 외국인 투기 금지령,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요 시기 전까지는 상가나 오피스를 외국인들이 구매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2006년을 기준으로 해서 외국인들은 상가나 오피스는 상업용이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것들은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택만 구매하는 걸로 그렇게 정책이 바뀌어서 요 시기는 사실은 굉장히 좀 규제가 많았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집값이 사실은 여기 아까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사실 떨어지기도 했는데, 이때 2007년도에 아시다시피 4월에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대출을 많이 받은 그 미국의 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좀 많은 금융 위기가 왔죠. 그 시기에 사실 집값이 떨어졌었어요. 떨어지고 2008년도에는 드디어 리먼 브라더스가 사실 파산을 하면서 이때부터는 본격적인 사실 금융 위기에 들어간 거죠. 근데 그 시기에 오히려 중국은 당시에 사고가 날 것들을 감안해서 4조 원이라는 4조 위안이라는 돈을 풀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집값이 이거 보세요. 엄청나게 집값이 올라갔어요. 이건 한 아파트에 대한 사례가 지금 이런 거고요. 지금 이 시기는 오히려 전 세계는 경기가 안 좋았는데 중국은 이 시기가 엄청나게 경기가 좋았던 시기였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너무 집값이 올라가니까 2010년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다시 집값이 좀 조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아파트는 좀 좋은 그 상품이었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보합을 했지만, 사실은 실제로 조금 이따가 사례를 말씀드리겠지만 안 좋은 상품들은 사실은 집값이 많이 떨어졌었어요. 떨어지고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이후는 제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우대와 규제와 규제가 지금 현재 계속되고 있고, 현재는 규제 상태에 있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지금 상황입니다. 그리고 환율을 보시면 옛날에 맨 처음에는 한 150 한국돈 1원에 인민폐 151 아니죠. 인민폐 1원에 한국돈 151원이었는데 점점점 떨어져서 110까지 갔었어요. 이때 돈을 가지고 오셨던 분들이 제일 성공을 했죠. 사실은 110일 때 돈을 가져와서 투자를 했는데 집값도 올랐잖아요. 거기다가 환율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상당한 이득을 많이 봤죠. 해외 부동산 투자는 제일 중요한 게 환율이 어떻게 되느냐가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서 230일 시절이 있었고, 요 시기에 한국 교민들이 2005년도 요 시기에 집을 많이 샀다가 환율이 이렇게 높았던 230일 때 한국 분들은 많이 판매를 했죠. 그러고 난 후에 다시 집값이 올라갔는데, 이때 판매를 했던 한국 분들이 굉장히 실패한 케이스에 사실은 속합니다. 그리고 그 후는 환율이 좀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은 한 170 정도로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께 한번 다시 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리뷰를 한번 잠깐 해드릴게요. 제가 5강하고 6강에서 2001년부터 2004년도까지 교민 투자 분석을 해드렸잖아요. 근데 그때는 사실은 문이 뒤로 가붙어도 집값이 오른다고 해가지고 진짜 보는 것마다 사람들이 집을 샀었죠. 근데 제일 큰 리스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사회주의 국가라서 국가가 혹시 몰수를 하지 않을까, 내 재산을 몰수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제 땅이 아무래도 빌리는 거다 보니까 혹시라도 내가 땅을 내놓으라고 하면 내가 재산이 없어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는 못했죠. 그러나 투자를 용감하게 하신 분들은 정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요 시기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은 2천만 원을 주고 8천만 원짜리 집을 샀는데 지금 그 집이 20억이 되는 그런 집들이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여기에 제일 중요한 흐름은 가격이 저렴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가격은 사실은 맨 처음 시작을 할 때 미래의 가치까지 가격이 심어진 그런 곳들이 있어요. 사실 어떤 이제 다른 해외 부동산 요즘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텐데,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첫 시작점 자체가 미래의 10년 동안 집값이 오를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미 그 건설사에서 가격을 다 책정을 해서 가격을 내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는 사실은 그렇지는 않았어요. 여기 중국 같은 경우는 처음에 부동산을 하다 보니까 건설사에서 그 정도까지 이득을 취하지는 않았다라는 게 지금 차이점인 것 같아요. 첫 출발점 자체가 가격이 저렴했어요. 그리고 환율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10일 때도 있었고 150일 때도 있었고 130일 때도 있었고 환율이 굉장히 저렴했다. 그 다음에 정책은 굉장히 우대를 해줬다라는 것들이 투자 수익률을 굉장히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됐죠. 주로 여기 같은 경우는 방 3개 138평방미터가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면 구매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어요. 지금 그런 집들이 1,300만 원,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20억을 갑니다. 투자 실패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를 분석을 했었죠. 그거는 6강에서 분석을 했었는데, 이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분들이 중국으로 차이나 드림을 꿈꾸면서 오셔서 비즈니스도 하고 거주를 하셨기 때문에 투자도 있었지만 자기가 직접 거주를 한다라는 목적들이 좀 많이 있으셨던 시기였어요. 근데 이때는 아까 제가 그 그래프에서 드렸지만 2005년도부터는 정부에서 규제를 좀 했었잖아요. 막 취득세도 생기게 되고, 원래는 없었는데 취득세도 생기고 전매가 되던 것들이 금지도 됐었거든요. 이런 시간들이 오면서 점점 이제 중국도 시스템화해 갔던 거죠. 그리고 환율도 170 이렇게까지 올라가면서 환율이 이제 전환이 이제 저환율에서 고환율로 전환이 되면서 사실 이 시기는 값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반복이 됐었어요. 이
이 시기에는 실제적으로는 그 전에 했던 단기 투자의 맛을 보신 분들이 어디든지 다 투자를 하면 된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밖으로 투자를 했다가 교외로 투자를 했다가 투자에 실패한 사례들이 이때부터는 속출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나 또 그때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아직도 지금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성공을 했지만 중간에 판매를 했던 분들은 전부 다 좀 실패를 했던 그런 사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교외 지역으로 많이 투자를 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네. 가격이 폭락하고 폭등을 반복을 했는데 좋은 상품들은 사실상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아까처럼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관망하는 그런 시간들을 거쳤지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2010년에서 2015년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부동산 또 규제 정책이 나왔어요. 근데 2010년도 부동산 억제 정책은 왜 나왔냐면 아까 제가 도표에서 보여드렸다시피 그 2007년, 2008년도에 리만 브라더스 사건이 있고 할 때 국가에서 여기가 위기가 있으면 안 된다 해서 국가에서 돈을 많이 풀었어요. 그래서 건설업으로 굉장히 많이 화랑이 됐고 그때 중국도 굉장히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이렇게 좋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를 많이 했었어요. 그 전에는 사실 2000년도, 2005년도 막 그 상황은 주식도 상당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2007년부터 2010년 그 시기에는 사실은 주식보다는 부동산을 많이 했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돈을 많이 벌으셨죠. 그래서 국가에서 억제 정책을 내세웠고, 그리고 또 이 억제 정책 중에서 심각했던 건 뭐냐면 이제 너무 투자를 많이 한 거죠. 건설업이 막 이렇게 붐을 일다 보니까 그 건설사들이 여러 군데에 분양을 많이 했고 건설을 했기 때문에 공급이 과잉인 거죠. 2010년도에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떻게 보면은 공급 과잉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2015년도까지는 전체적으로는 부동산 장기 침체 시기를 겪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역대 최장기간 침체 시기. 사실 이 시기 집을 샀던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실패 사례들이 여기에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같은 지역에 집을 샀어요.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좋은 어떤 지역이 있다. 뭐 유망한 지역이 있다. 그래서 집을 샀는데 그 지역에 한 사람은 이쪽 A라는 아파트를 사고 한 사람은 B라는 아파트를 샀는데 같은 지역인데 실패했던 사례들이 이 시기에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했던 그런 어떤 사례들은 대부분은 트렌드에 맞지 않는 투자를 해서 그래요. 사실 2000년도 초반에 2010년 전에 투자를 했던 분들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상해 같은 경우는 내환선과 외환선이 있거든요. 중환선도 있고. 근데 그 내환선은 시 중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처음에 해외에서 예를 들면 처음 이제 개발도상국들이 개발을 할 때는 시티부터 개발을 하잖아요. 근데 이 시티를 샀던 분들은 사실은 여기서 얘기하면 내환선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내환선에 샀던 분들은 점점 땅이 모자라니까 이게 개발을 할 때 국가가 뭐 중환선, 외환선 밖으로 점점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이 내환선이란 땅은 옮겨가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환선에 산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은 거예요. 근데 2010년도부터는 다 이제 중환선, 외환선 밖으로 사람들이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특히 신도시라고 하는데 투자를 많이 했는데 잘못된 투자가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시 중심에 있는 시티에 있는 집을 팔아가지고 외곽지로 간 거예요. 앞으로 여기도 빨리 오를 거다 하면서 외곽지로 간 거야. 외곽지로 갔는데 큰 평방수를 집을 구매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60평, 한국평수로 60평, 70평 이런 것들 구매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외곽지는 그런 수요들은 사실 적거든요. 사실 시 중심 같은 경우는 평방수가 커도 좋고 작아도 좋고 수요가 있어요. 돈이 많은 분들은 또 그렇게 또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외곽지에 사시는 분들은 돈이 적어서 가는 건데 그런 분들은 또 신혼부부나 또 이렇게 출퇴근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기 때문에 지하철이 가까운 곳들을 선호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하철과 연관이 없는 곳, 그리고 집은 번듯하게 지었는데 뭔가 이렇게 교통편도 안 좋고 또 이렇게 나홀로 아파트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투자하신 분들이 꽤 있었어요. 생각보다. 그런 분들은 투자에 실패를 해서 2010년부터는 중국은 백전백승이다 라고 했던 시대가 완전히 종료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시기의 규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2010년이나 2011년도에 정책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2010년도는 이제 대출금을 가지고 규제를 했었어요. 대출금이 80%나 대출금이 원래는 처음 집을 사면 70%를 대출을 해주거나 80% 대출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집값은 사실 대출을 얼마를 해주냐에 따라서 사실 집값이 많이 형성이 돼요. 근데 이 시기부터는 대출을 50%와 60%로 낮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투자를 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리고 2011년도에는 상해에 구입을 제한하는 제한령이 내린 거예요. 아무나 집을 못 사게 된 거죠. 옛날에는 집을 아무나 구매할 수 있었지만 이 시기부터는 앞으로 외국인이든 뭐 외지인이든 상해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일정 정도의 퀄리티가 있어야 상해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규제를 내린 거죠. 그래서 2,500만 명 이상을 넘기지 않겠다라는 국가의 방침이 생겼어요. 그래서 상해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외지인들이 상해로 집을 구매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생겼고, 심지어 지금은 결혼을 하지 않으면 외지인들이 전혀 구매를 못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5년 이상의 세금을 그 지역에서 납부를 하지 않으면, 상해에서 납부하지 못하면 집을 구매를 못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상해는 수요는 많으나 국가가 규제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구매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갔고, 지금은 이렇게 2014년까지, 14년 말까지는 사실은 굉장히 어두운 침체의 시기를 겪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는 이제 중요한 것들이, 상해가 이렇게 규제를 하니까 그 당시에 2선 도시하고 또 3선 도시 쪽으로 좀 많이 옮겨갔습니다. 2선 도시, 3선 도시에 주로 이제 중경이라는 또 직할시가 있거든요. 그 중국에. 그 직할시 중에 하나인 중경을 많이 투자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서안, 그 실크로드의 첫 시발점인 그 시안이라는 곳 들어보셨죠? 병마용 있는데 거기에 2012년도부터는 많은 분들이 투자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사실은 시안이라는 곳에 또 국가가 또 이렇게 삼성하고 또 연결을 해서 삼성 공장을 짓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많은 한국 분들이 그쪽에 가서 투자를 했었죠. 지금 이제 많이 서안에 투자하신 분들이 이제 판매를 하는 그런 시점들이 지금 현재는 돌아왔고요. 지금 이 시기에는 개발상들이 2015년과 2010에서 15년 사이는 개발상들이 할인 정책들을 좀 많이 펼쳤어요. 그래서 집값이 조금 더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 과잉인 거예요. 그 돈을 4조 위안 넘는 돈을 풀었기 때문에 건설을 굉장히 많이 건설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집값이 막 올라가고 막 그랬는데 국가가 딱 규제를 했는데 이미 지어놨던 그런 집들을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인이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처음 샀던 금액보다 내가 집값이 떨어지는 경험을 그때 처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들을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정리를 할게요. 2010년도에는 부동산 억제 정책을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대규모 개발상이 분양을 한 것들이 공급 과잉 현상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아주 그 큰 대형 개발상들이 가격을 할인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판매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떨어지거나 정체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시 중심에 있는 것들은 사실상 거의 집값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냥 관망 추세고 바깥에 있었던 신도시로 집을 샀던 분들은 집값이 많이 떨어지거나 혹은 정체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실패했던 사례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지금 정책들이 지금 계속 변화하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갑자기 뭐 세계 경제가 갑자기 안 좋아진다거나 아니면은 국가에서 무슨 정책을 낸다거나, 사실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 이걸 변수라고 얘기를 하죠.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상수가 있고 변수가 있잖아요. 상수는 내가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위치를 선정한다거나 아니면 거기 입지 조건이 어떻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죠. 보통은 우리가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하면 네 가지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첫째는 상품이 어떤 건지, 두 번째는 가격이 얼마인지, 또 세 번째는 입지 조건이 어떤지, 네 번째는 주변 환경이 어떤지,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집을 투자를 하죠. 그런데 지리 조건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내가 보고 결정을 할 수 있지만 변수,
국가 정세가 변한다든지 환경이 변한다든지 혹은 또 정책이 변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변수이기 때문에 내가 잘 관리를 해가야 되는 거지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실패 사례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이 시기 전에는 굉장히 집값이 자고 일어나면 오르고 자고 일어나면 오르고 했었는데 이때부터는 급등하는 것들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천천히 상승 속도가 둔화돼서 아마 2007, 8년 정도부터 투자를 했던 분들이 혹은 2009년, 10년에 투자했던 분들은 집값이 안 오르고 5년 동안 계셨던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근데 그 사이에 판매를 하셨던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조금 실패의 경험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도심만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도심지에 투자를 했던 거는 사실 어떤 걸 투자해도 되거든요. 근데 바깥에 투자를 하신 분들은 투자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잘못 선택하신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집을 바깥에 투자를 할 때는 이게 작은 것들 중심으로 또 지하철과 가까이 있는 것들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번듯한 것들을 사서 수요가 그만큼 많지 않았던 것들이 굉장히 투자에 실패했던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 13년이라고 한 거는 2002년부터 2015년을 통틀어서 그 투자의 사례를 통해서 결론을 보면 2009년까지는 투자 수익률이 대부분 성공적이었다. 두 번째는 2010년부터 4년 동안은 중국 부동산에 유례없는 최장 냉각기였다. 그리고 실패 사례를 보니까 뭐냐면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해요. 최악의 침체기에 구매를 했다가 최악의 시기에 판매를 한 거예요. 이익이 없이 판매를 하신 거죠. 사실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좀 안타까운데 이런 시기에 판매를 하신 분들 실패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조금 과격하게 썼는데요. 멀쩡한 시 중심에 있는 집을 팔아가지고 역주행해서 외곽의 큰 집들을 샀던 경우. 그런데 그런 거 하나만 산 것도 아니야. 돈이 많으니까 여러 개를 산 거예요. 왜냐하면 평방이 커지니까 더 많이 오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또 대출을 많이 받은 경우, 대출 이자가 이 시기에는 6.95%까지 갔어요. 지금은 대출 금리가 4.95거든요. 근데 요 시기 10년에서 15년 시기는 대출 이자가 6.95%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출에 부담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수익률이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두세 배 정도 오르는 사례가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역에 맞지 않는 상품을 구매했을 때는 손실이 높았어요. 반대로 2010년 전에는 어떤 걸 사도 집값이 다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방향성이 투자만 했던 분들은 빨리 팔게 되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이 집을 사용한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분들은 많이 성공을 했죠. 그리고 중국은 부동산을 할 때, 투자를 할 때에 수요와 공급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정책이 수요 공급보다 더 우선하거든요. 근데 정책은 읽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투자한 것들을 그냥 그대로 따라했던 분들은 굉장히 실패 사례로 됐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집을 사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수익률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집값이 많이 올라가 있는 곳 말고 이제 신혼부부가 어떤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동네들은 실수요자들이잖아요. 그러면 투기가 아니라 실수요를 하시는 분들은 있는 그런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집값들이 계속 많이 올랐어요. 이때부터 시작해서는 방 2개짜리 집들이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 1개 내지 원룸, 투룸 쪽이 수익률이 높았고 지금도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2010년에서 2015년 중국 부동산 현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시간들이 어떻게 지내왔나 싶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2000년도부터 2015년까지 전체 리뷰를 다 드렸으니까 요거 하나만 보셔도 기본적인 앞에 강의를 안 들으셔도 요 강의만 들어도 여러분들이 좀 느낌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귀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끝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중국에 대해서 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뭐 어디든지 마찬가지죠. 부동산 성공적인 투자에 4가지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네, 첫째는 상품, 두 번째는 가격, 세 번째는 로케이션, 네 번째는 환경.
이 주변 환경.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중에서 다른 거는 다 동일한데, 중국의 로케이션 선정에 있어서는 사실 약간은 좀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양을 할 때도, 많은 분들이 분양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집값이 돈이 오르니까, 값이 오르니까 중국 사람들이 많이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분양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중국은. 중국 분들은 인프라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곳을 집값을 2배를 주더라도 구매를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 로케이션에 있어서 학교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집값을 2배, 3배를 내고도 합니다. 한국 분들은 투자를 하실 때 성공적인 투자해서 이 네 가지를 다 보시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네 가지 중에 한 개만 보고도 투자를 해요. 예를 들면 환경 좋다 그러면 집값이 비싸도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이 로케이션에 대해서 제가 좀 재밌게 말씀드리면 상해를 비교를 할게요. 상해는 16개의 행정구가 있어요. 16개의 구가 있어요. 구. 그리고 1개의 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구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한국어로 하면 오히려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중국어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황푸취 들어보셨죠? 황푸취, 징안취, 민항취, 장寧취. 아마 이제 중국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건데 황푸취는 여러분들이 많이 여행을 가셨던 와이탄, 황포강 옆에 와이탄이에요. 와이탄이 있는 곳, 그 다음에 또 그 상해 임시정부가 있는 곳,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신천지,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이 사실 황푸취거든요. 근데 황푸취하고 그 다음에 징안취라고 있습니다. 징안취는 우리가 많이 아는 남경로, 여행 많이 가잖아요. 그리고 또 그 정안사라는 큰 절이 있습니다. 황푸취하고 징안취 이 두 군데는 중국 분들이 가장 프리미엄을 주고 들어가는 곳이에요. 이 등기증에 황푸치다 우리 집은, 민항취다 틀려요. 우리 집은 징안취야 그러면 이 사람 부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집값도 작은 집들이 상당히 비쌉니다. 막 정말 너무 비싼데 황포구 같은 경우는 많은 황포구가 사실 상해시 중에서 제일 중심에 있거든요. 근데 이 중심 지역에 아주 작은 블럭이었어요. 근데 그 옆에 루안취라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두 개가 합병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황푸치는 시중심이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집값이 비쌌어요. 땅값도 비싸고. 근데 요 옆에 있는 루안취는 거의 반값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합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루안취의 땅을 가지고 있거나 집을 가지고 있던 분, 땅은 빌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걸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완전히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값이 하나가 됐어요. 포동 같은 경우도, 포동이라고 강남 같은 곳이 있어요. 거기도 포동이라는 구역이 있었는데 옆에 있는 난후이라는 그런 구역을 합병을 해가지고 거기도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런 것처럼 합병이 됐을 때 굉장히 좋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황푸취나 징안취에 아무리 집값이 비싸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가 정말 좋은 학교가 있다. 인프라가 이렇게 내 네트워크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있는 곳, 학교가 있다. 그러면 비싼 돈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 친구가 상해 남자분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집이 징안취에 조그만 방 1개짜리가 있어요. 알고 봤더니 그건 본인이 산 게 아니라 옛날에 국가에서 불화를 해준 거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당시에 방 1개짜리를 받았대요. 그 시어머니가. 근데 그 지역에 좋은 학교들이 있대요. 그래서 당 간부들도 있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를 진짜 조그만 방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사는 거예요. 그 제가 아니 왜 다른 데 이사를 하라고 했더니 학군이 틀려가지고 딴 데를 가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국에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인으로 로케이션을 선택하는 요인으로 굉장히 커요. 특히 학군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중심이면 중심일수록 사실은 굉장히 투자 가치가 높다라는 것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최근에 신도시로 이렇게 가서 투자하는 분들은 주로 실수요자들이 많이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방 2개짜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투자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한국 교민들이 투자하는 구베이, 그 다음에 또 민항취, 이런 홍추엘루,
홍추일루가 있는 민항추 이런 곳들은 사실은 전체 100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중간 등급이에요. 완전 최상은 아니고요. 중간 등급 중에서 약간 상위 그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그룹 안에서도 상당히 투자를 해서 성공하신 분들이 많았다는 것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 예, 오늘 또 재밌는 또 이 시간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꿈이 있는 아시아로, 비전이 있는 아시아로, 노마시안 배양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